표면 오염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표면 오염도는 방사선 관리구역을 지정하는 기준 중에 하나인데, 방사선 관리구역 안에 있는 벽, 바닥 혹은 작업대 이런 거의 표면이 방사선 물질에 오염된 상태, 그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벽체든 작업대든 이렇게 표면이 있으면은 이 표면에 방사선 물질로 오염이 되어 있을 경우 당연히 여기에서 방사선이 나와서 주변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데 이 정도를 정해서 여기를 넘으면 안 돼. 즉 이게 최고 상한값, 그걸 결정한 게 표면 오염도입니다. 이 표면 오염도를 정하는 이유는 흔히 생각했을 때 어떤 작업대위가 오염이 되어 있으면 여기서 방사선이 나오니까 아마 외부 피폭에 대한 방어 기준이겠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정반대로 이건 내부 피폭을 관리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이 표면에 오염됐다라는 의미는 이 오염된 물질이 언제든지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가정을 합니다. 이걸 비산이라고 하는데, 오염물질이 비산이 되면 공기 중에 섞여서 이 비산된 방사선 물질은 공기를 오염시키고, 이 공기를 호흡을 통해서 인간에게 섭취가 되면은 다시 이게 내부 피폭이 발생하는 원인이 된다 라고 보기 때문에 표면 오염도의 관리는 사실은 내부 피폭을 관리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이제 주의할 게 있는 게, 표면 오염이라고 쉽게 말을 했지만 어떤 오염은 이 표면에 단단하게 고착되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건 살짝 묻어가지고 쉽게 비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결합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게 인체에 어떻게 피폭을 주는지가 사실 달라지긴 합니다. 즉 고착성인지 잘 제거되는 제거성인지, 제거성은 유리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오염의 성질에 따라서 인체에 피폭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는데, 이 허용 표면 오염도는 이게 이 오염을 시킨 방사선 물질이 알파선을 방출하느냐 혹은 베타선이나 감마선을 방출하느냐에 따라서도 기준이 좀 다릅니다. 보통 허용 표면 오염도라고 하면은 1cm당 400K, 그러니까 1cm 곱하기 1cm 이 작은 면적에서 1초에 4개의 방사선이 나오는 상황, 얘가 기준이 되는데, 알파선을 방출한 핵종은 다시 이거의 10분의 1, 즉 0.4 베크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건 내부 피폭을 관리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방사선 물질이 몸에 흡입이 되면은 아무래도 알파선이 피해가 더 크겠죠. 그래서 알파선 방출 핵종은 더 엄하게 10분의 1로 기준을 낮춰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알파선이 아닌 베타선이나 감마선은 이 400K, cm 제곱당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겁니다. 이게 허용 표면 오염도이고, 그리고 이런 개념도 있죠. 여기가 방사선 관리구역이고, 여기서 작업을 하다가 사람이 어떤 물건을 반출하거나 사용하던 도구를 가지고 나갈 때 이 도구에 대한 표면 오염도를 어느 정도 이상 오염이 돼 있으면은 가지고 나가지 못하고 이 안에서 제염을 하거나, 제염을 해도 제거가 안 되면은 여기에 보관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반출을 못하도록 정해놓은 반출 기준이 있습니다. 이 반출 기준을 그냥 반출 기준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 방사선 관리구역에서 반출할 수 있는 기준은 허용 표면 오염도의 10분의 1이다 라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고민해야 될 게, 그러면 이 오염된 물질이, 이 반출하고자 하는 이 장비의 표면에 오염된 물질이 역시 알파 방출체인지 그 외인지에 따라서 또 기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알파선 방출 핵종에 의해서 오염이 됐다면은 0.4의 10분의 1인 0.04 베크렐 퍼 센티미터 제곱이 반출에 대한 기준이 되는 거고, 얘가 혹시 알파선이 아니라 베타선이나 감마선에 의해서 이 장비가 오염됐다면은 이 4베크렐의 10분의 1인 0.4 베크렐 퍼 센티미터 제곱이 이 반출하는 장비에 대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표현을 지금 나온 숫자가 4, 0.4, 0.04까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혼돈스러울 수가 있는데, 기준은 이 0.4 베크렐 퍼 센티미터 제곱으로 잡고 알파선은 10분의 1이라고 기준을 잡고 다시 반출할 때는 다시 10분의 1로 나눠진다 라고 기준을 잡으면 가장 쉽습니다. 방사선의 누설 점검, 이는 어떤 거냐면요, 방사성 동위원소를 내장하고 있는 어떤 기계가 있을 경우에 이 선원이 혹시 깨져서 누설이 되지 않을까 라는 걱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원의 건정성, 즉 선원이 깨져서 외부로 흘러나오지 않는 걸 확인하는 절차, 그 절차를 방사선원의 누설 점검이라고 합니다. 이 누설 점검은 기본적으로는 이 선원 주변을 하는 거고요. 이 선원이 장비에 내장되어 있어서 선원에 접근을 못한다면, 사실 대부분 이런 경우인데, 대부분이 피폭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원에 접근할 수 없는 구조인데, 그럴 경우에는 선원이 깨졌을 때 이 선원이 흘러나와서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곳, 오염 가능성이 있는 곳, 그 지점을 검사를 하는 겁니다. 이 누설 점검은 세 가지 방법을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문지름 시험. 얘는 이 선원의 표면을 그냥 종이 필터로 문지르거나 이 선원에 접근하지 못할 경우에는 오염이 의심되는 것을 종이 필터로 문지르는 것. 그게 문지름 실험입니다. 여기 보면은 건조 문지름 시험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차이는 뭐냐? 건조 문지름 시험은 종이 필터를 그냥 문지르는 거고, 문지름 시험은 이 필터에다가 물 같은 그 용매, 물이나 알코올 같은 용매를 묻혀서 닦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액체를 묻혀서 닦으면은 문지름 시험, 그냥 닦으면 건조 문지름 시험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문지른 다음에 이 필터에 대한 방사선을 측정해서 이 필터에서 200 베크렐 이하의 방사선이 나오면, 200 베크렐은 그냥 백그라운드 수준이다, 자연방사선 수준이다 라고 평가를 해서 이 누설이 되고 있지 않다 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건 일반적으로 이제 방사선 동위원소를 사용하거나 방사선 동위원소가 내장된 기기를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하는 누설 점검이고, 이 방사선을 직접 만든 회사가 있습니다. 이 만든 회사는 좀 다른 방법을 쓰는데, 보통 이렇게 플라스틱의 형태로 되어 있는 플라스틱에 선원을 이렇게 붙인 다음에 얘를 단단하게 붙이고 새지 않도록 다시 여기다가 플라스틱을 덧붙인다던가 이런 식으로 선원을 만드는데, 이게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걸 만든 회사에서는 가열 및 침수 시험이라는 걸 합니다. 이건 어떤 시험이냐면은 물을 준비해서 이 물에다가 이 선원을 집어넣고 끓입니다. 끓이고 빼고 말리고, 끓이고 빼고 말리고를 한 3번째 반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물에 대한 방사능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물을 끓였기 때문에 이 선원 안쪽에 선원이 깨졌다면은 얘가 팽창하면서 흘러나올 거고, 그거에 의해서 물이 오염된 걸 측정하겠다라는 거죠. 기준은 똑같습니다. 역시 이 물에서 200 베크렐 이상이 나오면은 오염된 걸로 보고, 200 베크렐 이하일 경우에는 이 선원이 건전하다, 깨지지 않았다 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보면은 위에 표면 오염도 같은 경우에 단위 면적당 베크렐이라고 정확하게 면적을 정해주고 있는데, 누설 점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이 그냥 이 필터 사이즈도 안 정해주고, 문지르는 면적도 안 정해주고, 이 물의 양도 안 정해주고, 그냥 200 베크렐이라는 수치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정확하게 방사선이 얼만큼 새는지 평가하겠다라는 의도가 아니라 그냥 방사선이 새는지 안 새는지 그것만 확인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굉장히 단순하게 200베크렐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참조준위는 아직 우리나라 법에서는 반영되지 않은 개념인데 우리나라 법에서는 뭐만 관리를 하느냐? 선량 한도 이것만 관리를 하죠. 그래서 선량 한도만 넘지 말도록 해 라고 관리를 하고, 아니면은 이 방사선을 사용하는 시설의 경계에서 여기서 얼마 이상 넘으면 안 돼 라는 식으로 온갖 뭔가 제한을 딱 숫자를 제한해서 정해줍니다. 참조준위는 어떤 개념이냐? 이 기준보다 낮은 수준에서 각 회사나 규제기관이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서 별도의 그 숫자를 정해서 이 정도 숫자보다 높을 때마다 이런 액션을 취할 거야 라고 정하는 게 참조준위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는 이미 선량한도라는 개념을 알고 있습니다. 선량한도의 편의상 연간 20mS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기준이죠. 그런데 내가 작업하는 방사선 작업의 특성상 보통 정상적인 상황에서 한 1mSv, 연간 1mSv가 나온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 선량한도는 지켜지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정상적인 상황이니까 1mSv가 나와야 되는데 혹시 어떤 작업자가 좀 부주의한 작업을 한다던가 좀 예상치 못한 경우로 한 5mSv 정도가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판단을 하겠죠. 방사선 안전관리자 입장에서는 5mSv가 나왔더라도 선량한도라는 기준을 만족합니다. 그렇지만 뭔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 정도면은 뭔가 원인 파악을 해야겠는데 라고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준이 법에서 정하지는 않지만 이 회사 내부적으로 혹은 규제기관에서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법은 만족하지만 이 정도일 때는 이러이런 행동을 해야 돼 라고 정한 게 참조준위라는 개념입니다. 이 참조준위는 어떤 게 있냐면은 정의부터 보면은 감시를 위한 기준, 선량함도보다 낮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되지만 어떻게 관리되는지 감시를 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이 기준을 넘을 경우에 이러이러한 절차를 해. 절차에 따라서 뭘 하느냐? 개입이란 개념은 인간의 피폭을 줄이기 위한 활동을 개입이라고 하는 거죠. 즉 참조준위는 뭔가 정해진 기준을 넘었을 때 이 선량을 줄이기 위해 개입할 수 있는 임의의 그냥 기준인 겁니다. 자, 흔히 알려진 기준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록준위. 얘는 뭐냐? 서베이 미터로 서베이를 했는데 여기는 백그라운드가 0.3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방사선은 특성상 오늘은 0.3이지만 내일은 0.4가 찍힐 수도 있죠. 그리고 모레는 0.2가 찍힐 수도 있습니다. 이걸 굳이 다 기록하는 게 의미가 있느냐? 적어도 한 1.0 정도는 넘어야지 기록할 의미가 있지 않느냐. 왜냐면은 측정을 매일 하루에 한 번 정도, 하루에 한 번 정도 한다면은 좀 다르게 나오더라도 기록할 의미가 있지만 하루에 작업을 한 30번쯤 하고 30번 할 때마다 매번 측정을 한다면은 이 30번 기록하는 것 자체가 일이 되고 이걸 측정하고 기록하는 행동 자체는 방사선 안전관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1로 정해서 1보다 작은 값이 된 적지 않는다 라고 기준을 정하는 게 기록준입니다. 즉 이 임의의 숫자 이 정도는 넘어야지 기록할 가치가 있다. 2보다 작을 때는 기록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기록준위 미만이라고 표기하면 된다 라는 개념입니다. 다음은 정상 상황일 때 0.3이 나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값이 나오면은 원인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 값이 조사준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정상준위의
뭐 예로서 두세 배를 잡았는데 뭐 다섯 배를 잡을 수도 있고 뭔가 정상적인 작업 상황에서 나올 수 없는 것. 그래서 이 원인 파악을 해야 되는 것. 그 준위가 조사준위입니다. 개입준위는 조사 정도가 아니라 뭔가 이상해. 뭔가 기기가 망가졌거나 차폐체가 파손됐거나 작업자가 뭔가 소리했거나 뭔가 이상하는 사고 상황. 이런 것을 개입준위라고 합니다. 개입준위가 되면은 조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방사선의 피폭량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이 들어가겠죠. 여기서 주의점은 이 모든 준위가 다, 이 모든 참조준위는 다 법에서 정한 선량한도 이하에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개입준위를 선량한도보다 높게 잡으면 안 됩니다. 선량한도는 이미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대적 기준이기 때문에 모든 참조준위의 개념은 선량한도보다 더 적은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을 정해서 이러이런 액션을 취하겠다라고 정하는 게 참조준위입니다.